남만 부족했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온 이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약간씩 조금 오늘 저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좀 더 넣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 중학교 정도부터 아니면 대학원 이르기까지 첫 번째의 어떤 교양 형태로 난민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형태의 슬라이드를 좀 구성을 해봤고요. 100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아는데 저는 100분을 꽉 채우면 여러분들이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이 아까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한 이 저녁에 이 어두워지는 곳에 끝까지 걸어오신 분들 정말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미 연세대에 너무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시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다 들으셨을 수 있지만 정말로 저희 활동하는 내용에서 난민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현장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시켜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입니다. 말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크게 졸리시지는 않게 한 1시간 정도 달려보고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쉬던지 아니면 가급적 1시간 좀 넘어가면서 한 7, 80분 안에 끝내볼 수 있도록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기는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네, 저희 단체부터 좀 소개를 해보면요. 저희들은 지금 종로 왕국동에 있는 사무실에 있어요. 공익변호사 단체고요. 공익변호사라는 말은 사실 한국에서만 있는 특이한 조어여서 예전에 있는 인권변호사라는 틀의 이야기를 약간 좀 더 차별성을 두기 위한 형태로 한 이제 87년 이후에 형성된 좀 조어인데 좀 따지고 연어를 따지고 보자면 좀 언더 리프레젠티드된 커뮤니티들을 좀 보호하는 별도의 과거에 있어서 전형적인 어떤 민주주의나 노동운동 제도의 또 다른 형태의 인권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형태의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일단의 그룹들이 있고요. 주로 분류를 하자면 좀 느슨하지만 돈을 받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돈을 받지 않고 주로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10년 전 사진이긴 하지만 저희 사무실이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 인턴들도 좀 있고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과장된 사진이에요. 전화를 동시에 3명이 받고 이러진 않지만 이 당시에는 좀 펀딩을 더 받아서 옆에 상담실이 없었습니다. 이때 상담실도 없어서 난민분이 오면 다 같이 노트북을 들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상담실을 빌릴 돈을 주세요라고 후원자들에게 말했던 건데 지금 이런 형태로 변호사 사무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인데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필이라는 뜻은 Advocacy for Public Interest Law라는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Advocacy라는 말의 변호사라는 뜻은 저희가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죠. 로이어라는 표현도 그렇고 어토니라는 표현도 있는데 Advocacy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권리를 옹호하다는 뜻이 있고요. 이 말의 원어의 뜻에 있는 건 어떤 것이 있냐면 대신해서 말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익적인 법률을 위해서 대신해서 말하고 싶은데 누구를 위해 대신해서 말하냐?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난민과 취약한 이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5가지 활동 영역이 있어요. 난민, 구급대 외국인, 무국적자, 이심의 피해자,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와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활동은 난민과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영역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난민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다 결국은 상호 교차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난민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난민들이 이주 구금 상태에서 한국만이 아니라 장기 구금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하게 됐고 한편 또 많은 난민들은 어떤 면에서 규범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고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없는 사람들의 무국적자를 조력하는 일도 있었고 이심매매 피해는 사실은 난민하고 이심매매는 강제 이주라고 똑같이 묶을 수는 없지만 점점 국경을 넘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심매매를 당해서 난민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뒤에 몇 분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이심매매 피해자나 이심매매 업자에 의해서 국경을 건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심매매의 피해자들에 대한 조력도 같이 교차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난민들을 듣다 보면 제가 뒤에 조금 더 홍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생각보다 이제 국가가 과거에는 어떤 인권침해에 주체였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가가 아닌 기업도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규모가 커진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 해외에 나가서 인권침해를 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합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강제로 채취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감시하고 하는 열대 연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는 저도 이제 안식년 1년 쉬고 와서 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뭔가 국내 이슈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제 국내 NGO들이 한편으로 보면 국내 이슈에만 좀 갇혀 있고 그 트랜스내셔널한 일을 접근하기가 예를 들어서 좀 서양의 1세계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좀 그런 걸 많이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역적으로 확대가 되었지만 포괄적으로 잘 연결되는 활동을 한 큐로 떼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난민과 관련된 것도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난민들을 발생시키는 것부터 해결해서 좀 이것을 같이 트랜스내셔널 활동을 해가려고 좀 더 정밀하게 기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활동 사진들, 좀 제 옛날 사진부터 저도 이제 12년차 변호사가 되어서 벌써 머리가 새고 이랬는데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소송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6년에 시리아 난민 28명이 공항에 한 6개월 정도 가둬져서 좀 뉴스가 되고 국정원장도 이걸 활용해서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데도 활용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기일에 들어가는 모습들이고 다 잘 풀려났죠. 해외에서 지금은 NGO 컨설테이션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 필리포 그라미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오는데 이 최고 대표 앞에서 NGO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토의하는 그런 컨설테이션 행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이제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 변호사 때 얼굴 내밀고서 사진을 찍어보려고 귀엽게 내밀었던 제가 지금 나이트도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사진이고요. 글로벌 난민 포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글로벌 난민 컴팩트, 글로벌 이주 컴팩트라고 해서 난민 협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70년, 1951년 난민 협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금 다양하게 커지고 있고 두 차례 세계대전이 만들어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국제적인 합의의 필요성을 지금 새롭게 견인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속력이 약하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된 문서로서의 글로벌 난민 컴팩트와 글로벌 이주 컴팩트가 생겼는데 그때 4년마다 이걸 리뷰하기 위해서 좀 단체들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의 NGO 대표로 참석해서 좀 좋다고 사진 찍고 여기에서 사진 현장을 뛰어가는 일들도 저희들 같은 단체들은 해외에서의 국제적인 로비를 하는 활동과 국내에서의 로비 활동과 소송을 하는 것과 로컬하게 사람들 직접 만나는 것까지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 오랫동안 가둬져 있던 분들과 함께 손잡고 나오는 일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아파서 공항에서의 의료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 소말리아 친구인데 같이 이제 빈시형 한국법을 알아서 병원에 나간다든가 이렇게 뛰어다니게 되는 활동도 있고요. 또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 사진이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워낙 난민이 사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고 로힝자를 포함해서 많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아태 지역에 한 300여 개 되는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는 연대체도 있습니다. 에이프런이라는 단체인데 그 네트워크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연대하거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이 만나기도 하고요. 일본 변호사들이나 일본 단체들하고도 사실 일본과 한국은 되게 이례적인 것이어서 서로 비슷하거나 다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을 하거나 연대해서 조금씩 다이나믹을 활용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지점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일본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좀 보충적 수용 경로와 관련된 제도들을 조금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시민들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난민을 구조하는 활동들이 좀 열려지고 있는 게 보충적 수용 경로의 일환인데 이게 영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유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일본에서 이걸 했다는 게 좀 놀라운 일이어서 한국에서도 그 뒤에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런 일들을 지금 해보려고 기획을 하는 게 일본과 한국의 어떤 다이나믹 이론에서 해보려고 지금 시도 중입니다. 로스쿨에서는 좀 난민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법률적인 내용을 하려면 쟁점이 사실 너무 많고 저희가 사실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은 상담하고 소송하고 하는 것들인데 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런 규범들이 반영되지 않은 국내 판례들이 너무 많아서 판사도 설득하고 저희들의 일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도너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후원자의 마음을 설득하고 판사들의 마음도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라고 명명되었던 분들 탈출 과정에서의 저희가 그 당시에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이미 한국 정부가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다는 상황을 몰랐지만 이거 더 탈출시켜야만 한다라고 외교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이고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이제 초창기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시민사회 회견을 통해서 난민과 관련된 목소리도 한번 내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 너무나 복잡해서 제가 함부로 좀 말씀드릴 것이 아닌데
사실 지금 난민과 관련돼서는 한국 내에서는 러시아 난민들의 문제가 좀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병역 기피자들이 사실 병역 기피하고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작년 한 해만 3,000명 이상 넘는데 한국 정부가 단 한 명도 인정하지 않고 다 비행기 태워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응을 좀 뒤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러시아 난민들이 공항에 그때 전쟁 초기에 더 이상 그때 막 징집령이 내려지니까 많이 탈출했습니다. 탈출하는 과정에 한국으로 온 친구도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매니페스트리 언파운디드 됐다라고 해서 또 러시아에서 온 징집 거부한 사람들을 6개월 넘게 공항에 가두어서 CNN이나 다른 국제 뉴스에서 다 다뤘어요. 아니 다 좋다. 한국이 난민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명백히 난민이 아니라고 공항에 가두면 어떡하냐. 그래서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잘 들어왔습니다. 난민들 소송을 하거나 뿐만이 아니라 소송했던 난민이 아이고 생일이면 축하도 해주고 행복하고 즐겁게 환영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난민영화제라는 지금 약간 효용을 다했나? 라는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영화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대화를 하는 게 지금 얼마나 확산성이 있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6월 20일 세계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에 저희가 매년 유엔 난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인식제공 활동으로 난민영화제라는 걸 해왔고요. 그래서 난민영화제를 하고 나자마자 이렇게 제가 가보로 간직한 사진입니다. 지금 신남대사를 그만두셨지만 이 사진의 제목을 제가 아내하고 얘기해서 붙이기는 오징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다르구나. 인종적인 다양성이 한국에도 분명히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너무 다르다라는 모습을 하고요. 그 예멘 난민과 관련된 활동했을 때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히려 유엔 난민기구마저도 목소리를 잘 안 내고 되게 힘들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정우성 수련대사가 그때 많이 앞장서 나서주셔서 바람을 막아주셔서 저희들은 참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다양한 이야기를 난민으로 보자 넘어가기 전에 앞에 제가 몇 가지 생각할 지점에 대한 거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저 이런 사진들은 짠이죠. 저 파란 차를 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색이야, 노랑이야, 초록색인데 너네 일단 헬멧 좀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컨셉이 있는데 이 컨셉이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다양한 형태로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이 어떤 것들인가를 다시 돌려보고 인종주의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식민주의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은연중에 그 시각들을 다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돌아보는 과정이 이주민과 관련된 문제를 볼 때 항상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데 이주민과 난민은 한국 사회가 이미 망가졌는데 망가져 있는 한국 사회의 곤경을 회피하는 용도로 이주민과 난민들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 노동도 그렇고 최근에의 가사 근로자에 대한 지금 논쟁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계속 생길 모양이죠. 지금의 제도적인 공백을 해소하지는 않고 저임금 자리라 하더라도 자리가 나면 외국분들을 데려오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운전사 600명씩 부족하니까 지금 외국인 데려오겠다 하고서 지금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데 의심과 난민은 망가지 한국 사회는 누구인가라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은 제가 출처는 확실하지 않은데 1903년도 벵갈에서 지금 인도에서 있었던 어떤 사진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 인도 영국에 있었던 사람이 아마 여기 있는 선주민인데 등에 엎쳐서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직감적으로 이거 되게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들죠. 인력거만 봐도 불편한데 이거는 좀 성별적으로 그렇고 이게 말 되나? 나이도 그렇고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푼카왈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푼카왈리라고 하고요. 다 해명되진 않았지만 인도에서의 영국이 식민지로 있었을 때 식민지를 인도를 갖고 있었을 때 여름에 너무 더웠을 거 아닙니까? 너무 더운 여름을 어떻게 그 당시에 났는가 하면 찾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너무 더워서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했더니 노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분이 어떤 것이냐면 푼카왈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푼카왈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랬던 곳인데 여기에 줄을 매달아서 조금 극화하면 이게 실제 사진들이고 극화를 한다면 어떤 기부인 차를 마시고 있고 옆방에서 줄을 당겨서 사람들이 부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을 쐬게 한다는 모습이죠. 이걸 보면 저희는 직감적으로 이상한데 물론 이제 이렇습니다. 이런 게 이주노동에 관련된 맥락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누가 협의냐 이거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 사람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기들 하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시각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는 인간의 존엄을 좀 해치는 형태 아니야? 나는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보다도 이러한 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러한 노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분리된 형태의 노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디 호텔에 너무 힘들게 가서 쉬었는데 쉬고 싶은데 갑자기 거기서 어떤 호텔 직원이 와서 여러분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채를 막 붙여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편할까요?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노동을 소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런 푸카왈라 같은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던 배경은 보이지 않는 것, 옆방에 담기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에 담겨야 이게 인간의 노동이 아닌 그냥 부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리모트한 관계에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주민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이 사실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주민들이 실제로 어떠한 한국 사회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주민들의 이런 모습들은 사실 한국 사회의 공경을 보이지 않는 곳에 떠받치는 역할을 더 대신해서 해결하는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뒤로 미루고요. 그럼 이러한 관점 속에서 그럼 난민은 무엇인가? 난민이라는 존재는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먼저 얘기하죠. 시리아의 전쟁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난민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난민은 전 세계에서 온 난민들 자꾸 만나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좀 남의 이야기처럼 안 들리는 그런 리모트한 감각이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고 있었던 사람의 친척의 집이 지금 폭격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시리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종료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란 군부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제노사이드라고 누구나 국제법 교수들, 보수적인 국제법 교수들도 쉽게 평가하고 있는 저도 이제 최근에 힌츠페터상인가요? 얼마 전에 저희 택시운전사 영화에 나왔던 그 원래의 주인공 힌츠페터라는 독일 기자였는데 그분 따라서 지금 어떤 종문 기자분들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을 주는 게 1년에 내년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한국에서 그 상을 개최했는데 그때 왔던 가자지구에서 영상을 찍었던 분들이 상을 탔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4명의 한 팀이었는데 대상 한 팀 중에 4명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바로 얼마 전에 한국까지 오지도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판에 이제 거기서 발표하는 전 되게 보수적인 국제법 교수님들마저도 야 이거 그냥 제노사이드다 이렇게 쉽게 하시는 거 봐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자지구에 관련된 일들이라든지 지금 이런 일들 보면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드냐면 구조가 필요한 세계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일이 큰 겁니다. 일이 너무 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푸틴에게 홍차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고 시리아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아사드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저희가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어필에서 좀 초점을 갖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국을 찾은 피해서 한국을 찾은 난민들을 구조하는 역할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들로 하여금 그래서 낯설어 하는 난민들에게 구조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해볼 수 있고 사람들이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연대까지 이르게 하는 일들이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구조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구조라는 표현은 사실 좀 너무 과격할 수 있다는 느낌도 드는 거죠. 이 사진은 점으로 표시된 스페인 단체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점은 무엇일까요? 이 점은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측정합니다. 그 난민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나라의 과거에나 이 나라에 어떤 무슨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어서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난민이 됐다는 건 정상적으로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국경을 넘다가 사망하는 거예요. 저희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희가 어딘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즐거운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 보면 이제 이 공항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국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안전하지 못한 곳에 설정망을 넘고 자동 소총이 있는 것을 거치되는데도 한 몇 퍼센트의 생존율에 있어서 사람들이 건너가는 일들 지중해 남미선 왜 타나?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 갖고 하잖아요. 뉴스에 갔다 오면 아니 배에 가라는데 이걸 왜 타나? 그러면 그게 배를 탈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들의 그 배경의 컨텍스트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배를 왜 타? 이런 생각이 가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뭔가 차가 막 가고 있는데 그런 뉴스 가끔 나오죠. 유럽에서 어디 갔는데 무슨 냉동 탑차에 열렸는데 사람들이 질식사를 타더라.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희들이 잘 컨텍스트를 모르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탔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사람들이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게 포스트되는 그 과정들이 난민이 정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이거에 또 독특한 지점들은 뭐냐면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한국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좀 보편적인 민족의 문제,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또 어마어마한 규모가 큰 건 아닐 수도 있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점이 있잖아요. 저희도 가끔 서해에서 배를 타고 넘어오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북한 쪽으로 동부상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의 문제라던가 가끔 저희가 보면 국경을 넘다 사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의 그런 보편적인 감각을 탈북민을 얘기할 때와 난민을 얘기할 때 사실 많이 상실하고 하는데 이게 다른 곳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잘 모르는구나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지금까지도 이제 어떤 이제 가디언에 나온 최근의 뉴스인데 이런 것들까지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 사람들 우크라이나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가자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심각하잖아요. 가자 지금 4만 명 넘게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통계. 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야 근데 아프리카에서 지금 수단에서 마트도 북부에서 지금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뉴스는 전혀 다르지 않는다. 아프리카 얘기는 아무도 다르지 않는다. 이거 생각하면 끝이 없는 일이기도 한데 사실 이러한 형태로 세계가 생각보다 심각한 형태로 불타고 있다라는 인식이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는 세계에서 전쟁과 인권 침해로부터 피난한 난민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희 2022년 말 기준으로 1억 800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난민으로서의 국경을 넘었던가 국경을 넘지 못하고 국내 실향민으로 있었던가라는 사람들인데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해결이 국제사회는 사실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되고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극우적인 정책들이 조금씩 들어오면 그러나 저는 뉴스에 나오는 거 말고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난민들을 보호하는 수많은 좋은 활동도 있다는 것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이게 간단치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계가 더 불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그래서 기후위기나 난민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난민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어떤 이슈 좀 어떤 레알 폴리틱이 작동하는 국제사회 정치 속에서도 뭔가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공감대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뉴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점점 더 교차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과 난민들이 발생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후난민이라는 표현, 기후난민이라는 표현은 유엔난민기구는 잘 쓰지 않으려고 해요. 기후난민이라는 것에 갖고 있는 함의라든지 유엔난민기구와 맨데이터에서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지가 사실 지금 불분명한 형태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포섭하기 시작하면 구조해야 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이제 물이 가라앉고 있는 태평양에 도서군도에 있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아프리카의 수많은 곳에서도 최근에 유엔난민기구가 얼마 전에 컨퍼런스 했을 때 남수단 출신의 오피라 오콧이라는 친구 한 명 왔는데 이미 수단 지역에서는 여름이 되면 너무 타들어가는 더위 때문에 학교도 다 닫고 불타고 사람들이 이동하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책들이 있죠. 물 들어가는 소녀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물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 소녀들이 물을 들어가는데 점점 더워지니까 식수원이 많으니까 점점 더 아침에 걸어가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물 들어가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길어지면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강간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고 끔찍한 이건데 서로 문제들이 엮이고 엮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파란색은 기후와 관련된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났다는 거고 주황색은 그러니까 아르드 컨플릭트로 일어났다, 무력 충돌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점점 크기가 이게 사람들이 국경을 넘게 되는 것의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기후와 관련된 것으로 점점 넘어가고 이거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복합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라는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문제를 썼을 때 표현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중해에 있는 단체들이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직접 진짜 구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다에서 구조하지 않으면 이탈리아나 그리스에서 사람들을 밀어내서 계속해서 자기의 영해 12에리 안에 들어오면 난민 심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려고 자꾸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촬영하고 난민선에 총 쏘고 있는 이탈리아의 선박에 대해서 우리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이거 체증하고 이런 이제 NGO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이거 약간 넷플릭스에 있는 되게 쉬운 영화인데 더 스위머스라고 하는 볼만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생 이상부터는 저는 많이 추천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시리아에서 전쟁이 2015년 때 가장 많이 격화돼서 지금은 조금 다른 형태로 발발하고 있는데 시리아 전쟁 때문에 2015년에 수영 국가대표 선수였던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그 여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인공이에요, 영화의 주인공. 이분들이 수영 선수로 국가대표를 했는데 너무 분쟁이 심각하니까 부모님이 안 되겠다. 너희 좀 나가라고 하는데 딸 둘이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참 어느 나라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빠는 엄청나게 막 수영 넌 평생 되게 매니플레이트를 많이 했던 거예요. 수영 선수 출신이었는데 너희들은 항상 수영 선수가 돼야 된다. 국가대표가 돼야 된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너희의 꿈이다. 이렇게 주입하는 좀 나쁜 아빠였는데 이제 너무 심각해지니까 안 되겠다. 근데 혼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사촌 형 한 명 이렇게 붙여서 오빠가 너가 애들 잘 챙겨라. 어떻게든 그래서 좀 여기를 시리아를 떠나라. 그래서 나가서 터키로 갔다가 터키에서 난민선을 타고 이거 보면 이래서 배를 타게 되는구나. 아까 대본에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배를 타게 되고 난민선에 갔는데 난민선을 타고 어렵게 이제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서 정말 어렵게 국경을 넘어 이걸 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냉동탑차에 오르게 되는구나 또 대박이 이해되는 그런 이 영화인데요. 이제 가게 되다가 독일까지 갑니다. 독일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선수를 만나서 둘째 동생이 사실 더 수영 능력을 출중했어요. 누나는 첫째 언니는 그만큼 잘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래서 영화 이게 해피한 영화니까 너무 무겁진 않은 영화니까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올림픽에 난민팀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된 것까지 나오는데 이 영화가 실화에 기초한 영화여서 이쪽이 왼쪽이 지금 유수라 마드리님이랑 한국에서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에서 그 동생입니다. 수영 잘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 총명하죠. 또 이분은 언니입니다. 언니는 벌써 눈빛이 형형하죠. 이 언니는 보니까 수영을 잘하지 못했고 아빠는 그만큼 총명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활동가였어요. 이제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 어려웠던 거 겪으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활동가로 돼서 이탈리아로 가서 사람들 난민 활동을 돕는 활동가를 했다가 이탈리아 정부였던 것 같은데 미리 국사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막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기소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독일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이었던 수영 강사가 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제 따뜻한 이야기인데 한 번씩 보시면 재밌게 맥주 한 잔 드시면서도 볼 수 있는 영화여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많이 추천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가 가라앉는 거에 관련된 문제는 지중해 문제 아닌가요? 이게 국경이 뭐 한국이 삼면으로 바다가 둘러싸이고 그러나 삼면으로 둘러싸이지만 삼면 오고 있죠 조금씩. 저도 맨날 강의를 할 때 삼면이 바다 둘러싸여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때 다 하지 못했지만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요트를 타고 사람들이 사실 동해 연안으로 몇 년 왔었습니다. 동해 연안으로 왔었는데 정부에서 사실 이게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접하게 못하게 한국까지 못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별의별 그때 고민을 다 하면서 바지선을 타고 나가자. 바지선을 타고 나가서 한국에 오면 남미시청 할 수 있다. 이상한 밝혀라. 제가 출입국한테 막 질의도 많이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지금 이상하다. 왔는데 남미시청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텐데 이거 돌려보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출입국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남미신청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그래서 아니 남미시청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밝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못 믿겠다. 그럼 우리가 가서 하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어디론가 제3국으로 갔는데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300km 넘게 인천까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분은 저희가 장난스럽게 말하기를 정말 대단한 정치적 활동가였는데 와 이거는 대단하다. 제트스키 그 회사에서 모델로 써야 된다. 이거는 정말 300km를 달려오는데 대단하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국경을 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게 예외적인 것 같은데 왜 부족을 안 해요? 한국으로 난민을 피난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은 규범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그리는 건데요. 녹색이 저희가 알고 있는 난민협약이나 1950년 난민협약이라고 하는 규범적인 체계에 가입한 나라들입니다. 노란색 미국이 좀 이상하죠. 미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이원론 체계를 취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권협약에 미국은 가입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미국은 가입을 다 해버리면 미국이 위반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캠프 엑스레이라든지 CIA가 바깥에 돌리고 그냥 안 가라든지 무기한 구금 이런 거 미국 헌법상 하면 안 되는 거 계속 하고 있고 뭐 지뢰 이런 거 걸리기 너무 많기 때문에 협약을 다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국내법을 어사일럼과 관련된 룰을 만들어서 사실 미국은 규모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난민들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역사적으로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다르긴 하지만 초록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나라마다 이미 너무 난민들이 많이 있거나 경제적인 상태가 너무 열악하거나 이미 뭔가 난민 협약 관련된 모멘텀이 생겼는데 난민 체제 중에 너무 난민이 많아서 이거 가입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됐거나 고민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난민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동아시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피난한다. 그럼 갈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동아시아 쪽으로 가면. 대부분의 난민들은 1세기로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랫동안 이주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친척이 있는 거죠. 저희도 예를 들어 생각하면 그런 거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일본, 미국으로 피난할 수 있다. 그럼 어디로 갈까? 저는 이 강의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은 100%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중국은 뭔가 위험할 것 같고 일본은 너무 가까운 것 같고 미국은 4분의 8천 정도도 미국에 둔배 이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척의 친척 정도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기댈 수 있는 곳을 찾아가거든요. 1세계로 가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가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동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난민협약에 가입된 나라 사실 남한, 일본, 중국인데 중국은 난민협약에 가입을 했지만 난민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도 오퍼레이션을 되게 비밀 이해해요. 북한 이탈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이탈 주민도 송환하죠. 조중 협정위에 송환하기도 하고
이게 간단히 얘기할 수 없지만 위구르 수용소에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 한국도 위구르 난민들이 종종 있는데 한국 정부가 위구르 난민 인정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외교적인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속에서 이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행정청 단계에서는 중국 눈치가 상당히 많이 봅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인권 침해한다라고 한국이 앞장서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위구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저희들은 진짜 깜짝 놀라는 것이 한국에 와 있는 위구르 사람들은 유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숫자는 작지만 친구들끼리도 서로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같은 동양 사람.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거의 다 수용소에 있어요. 진짜로 거의 다 수용소에 있어요. 이게 21세기 말이 되나 하는데 진짜로 거의 수용소에 있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있다 보니까 다 친척들이 인질이 된 상태다 보니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설령 선한 친구긴 하지만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슨 내 말에 공안에 들어갈까? 라고 하는 일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다 떨어져 지내고 말을 하지 못하는 가싸운 일들이 있어요. 일본으로 갈 수 있을까? 일본 난민과 관련 제도가 한국보다 좀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일본과 관련된 이주구금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스리랑카 여성 한 명이 이게 사실 경위가 다 설명 안 되는데 아사한 적이 있습니다. 아사. 그러니까 결국 먹기가 어려워진 상태까지 됐던 건데 일본 시민단체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엄청나게 큰 난리가 났었는데 아직까지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죠.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필리핀으로 있어요. 필리핀 어떻습니까? 필리핀 이건 간단치 않죠. 홍콩이 난민 협약의 ICC와 관련된 일이고 그러니까 난민 협약은 아니지만 난민과 유사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홍콩은 중국의 영향이 너무 커진 상태에서 안전하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으로 뭔가 가기로 했다고 할 때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것이 국경으로 가지 않는 육로로 가지 않는다고 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예멘 난민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많이 왔거든요.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이유가 뭐냐면 입국하게 되는데 말레이시아가 입국하기 가장 용이한 나라. 돈을 주고서라도 어떤 면에서는 잘 안 되고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레이시아가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0일 지나면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인 사람들 다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추방할 수 있지만 그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서 결국 그분들이 어딘가 말레이시아의 노동력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어반 레피지로 살아가고 좀 지나다가 잡히면 구금 내기도 하지만 경찰 뇌물 주면서 풀려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저희들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그런 것처럼 미등록 체류자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걸 말레이시아 정부가 용인하면서도 이들이 어디선가 일하면서 계속해서 말레이시아 노동력을 지탱하는 되게 독특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로 일단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갈 곳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그때 제주도로 가면 관광객들에게 입국이 허가된다더라. 한국도 제주도의 일환이어서 난민 신청하면 난민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때 에어아시아에 통해서 사람들이 비행기로 막 왔던 겁니다. 일본으로도 비자가 없어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니까. 그래서 출국 공무원들이 막 도장을 막 찍어다가 웰컴 투 코리아 하고 도장을 찍어다가 갑자기 에어아시아 비행기 하나가 예멘 사람 다 예멘 사람들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잠깐 법무장관이 막 이제 막자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사달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건 좀 약간 극화된 건데요. 아까 전에 그건 규범적인 거라면 경제적인 면 이걸 저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세상이 보는 거 우리가 인식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GDP 전 세계의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걸 노란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색깔을 좀 비교하면 이게 세상의 부가 어느 정도로 편중되어 있구나라는 걸 조금 알게 되는데요. 이게 난민들의 이동 경로하고 사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냥 연안 이 부분 이 정도 되게 부유하고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뭐 어딘가요? 동아시아 쪽에 보면 이게 지도가 사실 동아시아 쪽이 되게 크게 그려졌는데 한국하고 일본도 예산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저희는 알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은 저희들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 저는 약간 식민주의의 어떤 유산이 다 극복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저희가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뭔가를 해나갈 수 있다. 그런 국가로 저희들은 잘 생각하지 않죠. 다른 나라도 한국이 전 세계의 도덕을 선도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어떤 K-팝은 할 수 있고 K-컬처는 알 수 있고 우리 K-BBQ는 맛있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삼성폰 잘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고 대통령이 자유 이런 얘기 종종 하셨지만 뭔가 이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는 스스로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좋아 한국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너희도 역할 좀 해야 되지 않겠어가 국제사회에서는 당연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 그래서 이 말을 쓴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국에 난민이 있다라고 하는 과정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왼쪽이 2015년 아까 난민들이 가장 격화돼서 아까 더 세이머스에서도 이때 2015년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따라 나가라 하고 나가는 장면들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2015년에 아이단 푸드라고 하는 사람의 아이가 2살짜리 푸드 아동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터키에 있는 보르둠이라고 하는 어떤 해안가에 휴양지에 실실둥둥둥 떠내려오면서 그 사실 이렇게 경찰이 수술을 하다가 사진 찍힌 거에 대해서 웨어리스 휴머니티 이렇게 CNN에 나와서 엄청나게 바이럴이 나고 그때 메르켈이 우리가 저 인도적인 책임을 다해야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 협약정 유럽 EU 사이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난민들이 독일로 오면 우리가 일단 심사를 해주겠다. 이렇게 갑자기 독일로 이런 엑소더스가 시작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뉴스를 보면 예전에 이게 벌써 9년 전 일인데 와 이게 이런 일들이 유럽에 있구나 하고 끝이 아니라 그런데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도 1,500명 이상의 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 지금 라이언우 씨 같은 경우는 알레포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분이었는데 대학교 다 수업을 듣다가 폭탄이 터져서 교수님이 나가 그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낮에 수업이었겠지만 교수님 나가라고 하는 과정부터 산 넘고 물 건너 하다가 한국까지 오게 된 독특한 분들이고 많은 수의 시리아 사람들은 사실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출발한 사람들 그렇게 한국인 사람들 많지는 않고요. 한국의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가 전쟁이 터져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한국에서 블루칼라 계층의 시리아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일본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피난해서 한국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 있죠. 지금 라이언 선생님은 국적으로 귀화도 하고 제주도에서 카톨릭계 이주민 돕는 단체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서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너무 즐겁게 제주도에서 서핑도 하고 재밌게 지내서 저희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멘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잊혀진 전쟁이라 불리죠. 예멘에서 있는 전쟁은 사실 지금 후티가 거의 대부분 이제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멘 사람들이 왜 제주도로 오냐 잘 이해하지 않죠. 제주도와 예멘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울산과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얘기들 아니 그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왜 한국 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한국 정부로 인해서 한국 정부의 기인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한국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정부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토군에 소속되어서 탈레반과 대립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거나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전 세계가 주목한 미라클 작전 이런 형태의 뉴스가 그 당시에 많이 났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토에 소속됐던 그때 사람들 저 언젠가 이게 헐리우드 영화로도 나올 것 같은데 카불에서 그때 막 비행기 탈출하는 뉴스들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나토 소속됐던 분들은 비행기를 다 날렸고 다 탈출시켰거든요. 한국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한 감동적인 미라클 작전 이런 건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거지만 오히려 한국이 이분들을 탈출시키지 않으면 국제사회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다 이게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이걸 잘 조율하기 위해서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나토군 소속된 사람 애경을 다 모았고 너희들 다 너희 나라 직접 알아서 데려가 이렇게 해서 압력을 먹었던 게 사실 배경이 있는데 한국이 데려가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왜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죽도록 버리고 가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당연히 탈출시켜야 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평가할 만한 지점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민족까지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영화 모가디슈 이런 거 보면 소말리아 대사관에서 우리 국가가 다르지만 북한과 남한이 서로 손을 잡고 탈출하는 거 그때 어떤 저희들의 감동 뭔가 국경을 그만큼이라도 넘어보는 한국의 휴전선을 넘는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 국적도 아니고 한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 군용기가 밖에 나가 사람들을 탈출시켰다라는 사건이 줬던 의미들 그리고 이분들이 3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가족들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당연히 역사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분들이 울산에 다녔던 학생들인데 지금 벌써 학교 잘 다녀있죠. 친구들 서울과 우크라이나 왼쪽은 지금 우크라이나 분들이 집중적인 시위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되게 진보적인 정말 푸틴은 딕테이터다라고 외치는 러시아 강경한 좌파 그룹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2년째 정말 매주 토요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서울 수 있을까 하고 엄청나게 존경스러운 푸틴은 독재자 약간 좀 구호가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라 이렇게 이거 이 구호에서 한국 시민단체와 연대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한국에 3,000명 이상 있죠. 3,000명 이상 있었고 그 중에 한 1,500명 정도는 고려인들입니다. 저는 약간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저희들 이제 난민과 관련된 걸 정부가 할 때는 정부는 난민을 도울 책임이 있다라는 걸 한 번도 오피셜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 정부 여태까지. 하면 어디까지 가냐? 북한이 탈출이는 우리가 도와야 된다. 오케이. 전쟁이 나니까 저희 어떻게 이것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건데 그 젤렌스키가 한번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한 적이 있어요. 연설을 하는데 국회에서 정말 텅텅 비었고 사람들 아무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그걸 봤던 어떤 프랑스 기자가 트위터에 써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되게
유럽에 와서는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도자가 얘기는 이렇게 최소한 존중도 안 보이고 다 통통 비워서 그냥 화상회의 하다가 다 밥 먹으러 나가냐. 국회의원 사실 부끄러운 한국의 현수소죠. 이런 걸 잘 생각하지 못한. 그런데 그 끝나고 와서 저는 더 기가 막힌데 그 당시에 외통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다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이 젤렌스키 얘기 끝났으니까 그럼 우리 고려인들을 어떻게 탈출시킬지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일견 이해가 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저희들의 한국 국가에서 얘기하는 말하는 것들은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아니면 우리하고 인종적인 민족적인 경계 연결성이 있는 고려인들 독자라는 것 외에는 보편적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정부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란 대학생들이 있죠. 이란에서 유학생들이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게 여성 생명 자유라는 슬로건이 마샤 아미니 그때 사건 이후에 많이 나왔던 전 세계적인 구호인데 이때 이 구호를 외치는 것들을 이렇게 테헤란이 아니라 용산의 이란 대사관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에서 사람들 목매달고 사람들 대학교에 진입해서 사람들을 구타하고 혁명수비대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과 한국에 있는 여학생들이 갑자기 얼굴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위험하게 체증돼서 이란 대사관에 다 찍은 거죠. 여기서 시위를 했다는 건데 여기 테헤란이 아니라 용산이라는 거예요. 동해와 러시아 사람들이 그때 요트 타고 피난한 사람들이 저희가 끝내 못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 밀어내기를 해서 결국은 나갔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후에 지금은 군부 진영이 많이 밀리고 있죠. 지금 전황이 사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군부 진영이 더 밀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여기에서 용감하게 이거 보면 사실 전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되는데 되게 힘든 상황에서 분들이 이제 이주노동하면서 돈들을 다 자국에 보내서 그게 거기에 있는 PDF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군과 싸우는 군부하고 싸우는 군대들인 거죠. 그런 데 돈을 보낸다든가 무기를 사는데 돌려낸다든가 우리 민주주의 위해서 일한다 이런 거 한다든가 정말 없는 돈 쪼개서 해서 이런 활동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 사람들을 아주 벌레만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뭘 그런 걸 했다. 뭘 그런 걸 했다. 다 부금, 다 추방. 지금 약간 일련의 정책적인 변화가 생겼긴 했지만 틈새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사람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한국 사회 속으로 피난한 난민들 2023년 같은 경우에 10만 3천 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1994년 이후 2023년 말까지 했던 사람이 10만 3천 명. 지금은 더 12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숫자가 올해 통계들까지 보니까. 그럼 숫자가 많은 건가 많지 않은 건가? 어떤가요? 난민이 많을까요? 적은가요?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이 현원이 250만 명 정도 된다고 볼 때 난민 신청을 해서 피난한 사람이 1994년부터 2023년까지 10만 명 정도 된다. 일단 그러면 숫자가 사실 저는 많지 않다고 숫자가 적은 거예요. 전 세계적인 어떤 비중으로 보더라도 인구수 대 난민수 하면 사실 숫자가 되게 적은 거기 때문에 한국은 거의 난민이 제로인 숫자예요. 이제 여기 주된 분쟁 지역으로서 떨어져 있었긴 했지만 강력한 출입국 정책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남이 인정된 사람 얼마냐? 1,400명 정도 작년까지 지금 한 거의 2,000명 된 것 같습니다. 1,400명 정도 되고 인도적 체류라고 해서 전쟁 등으로 해서 피난해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2,600명 정도 됐고 1년에 난민 인정받는 사람은 한 100명, 인도 체류 받는 사람 129명 1년에 100명씩 난민 인정이 되면 10년이면 얼마인가요? 1,000명 100년이면 얼마인가요? 10,000명 난민의 숫자는 극히 한국에서는 사실은 적고 저희들이 돕고 해야 되는 역할로서는 18,000명도 저희들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죠. 18,000명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목숨을 걸고 인권을 걸고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지만 하지만 한국의 전체적인 이주민의 비율을 보자면 난민과 관련된 문제들을 되게 과대평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얘기 생각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한국의 문제는 성소수자들이 공산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무슨 얘기 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이 하는 것처럼 난민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켜서 한국 사회가 위험해. 사실 어제 난민법 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난민법 공청회가 있어서 저는 또 어제 너무 흥분을 해서 난민 정책 과장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대체로 위험할 수 있는 난민 생각이라고 되면 난민 인정을 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법안이에요. 근데 법 체계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법안인데 어제 이제 난민은 우리가 같이 연대가 필요한 이웃으로 보느냐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보느냐는 되게 중요한 시각의 차이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이 주무부처의 장이 그걸 설명하면서 갑자기
잠재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엄청나게 언급을 하더니 시리아 난민 누군가가 유럽 어떤 칼을 휘둘렀다는 뉴스를 갑자기 기자 앞에 틀더니 어마어마한 혐오, 부부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실 어제 많이 당황했습니다만 난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과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사실 없고 오히려 저희들의 전향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난민의 피난은 전 세계에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약간 저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뭐냐면 저희가 그런 상상력이 잘 없어요.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상상력이 잘 없어서 가자지구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안타깝다. 여기 안타깝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잘 해결하지? 우리가 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1세기 국가들이 뭐 영국이 벨포어 선언하고 뭐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옷과 같은 거 이거는 이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 건데 옷 저희들 많이 입죠. 난민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옷을 좀 더 패스트 패션을 하다 보면 옷을 많이 만들고 유니클로 시즌 오프되면 전부 다 새 옷 그대로 해서 다 버려지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옷이 그냥 전혀 사라집니까? 어디론가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푼카왈라와 같이 무엇인가 생산되고 소비되고 하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비되는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이 어디로 가냐? 우주로 가냐? 사라지냐? 아니 두 군데 인도랑 칠레에 가장 덥다고 가장 건조하다고 사막으로 가요. 그 옷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기 같은 경우 한국이 무슨 무기가 예전에 한국이 세계 부위의 무기 수출국이다. 이게 좀 이제 한국에서 평화운동 진영에서 요새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 이스라엘에 한국이 지금 무기를 보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저희가 최근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중요한 외교적인 이슈인 거예요. 미국은 얄짤없이 계속 보내고 이스라엘 보내고 지금 앞으로 트럼프 되니까 네타냐후가 많이 뭐 지금 브라카고 이렇게 했지만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게 국제법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레바논 남부를 때린다던가 가자에서 지금 어디까지 속개 작전을 지금 방어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4만 명이 서울 반쪽밖에 안 되는 곳에서의 200만 명이 가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폭탄 어디 떨어지나 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가서 사람들 죽이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협의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는 우리가 만든 무기가 민간인 죽이는데 쓰이면 안 되지 않아? 아까 외교적인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지금 무기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국정감사기가 얼마 전에 용의원 위원장을 지도했던 것 같아요. 외교부 장관한테 물은 거죠. 태월 장관 한국이 이스라엘의 무기를 얼마나 수출한지 아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장관이 뭐라고 저는 이제 이게 한국의 어떤 외교적인 수준을 보여준다고 너무 안타까운데 장관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없는 것으로 아마 없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는데 얘기가 안 나왔네요. 한국은 이스라엘 무기 4위 수출 지금도 여전히 나오고 장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 저희 한국 무기가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 있을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건 간단한 문제가 있는 거죠. 분쟁 광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이 사람들을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제가 분쟁 광물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서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영화는 되게 더 쓰이고서는 재미있게 볼 수 있지만 기쁨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쁨의 도시라는 영화는 좀 보기 너무 고통스러운 영화인데요. 콩고 DRC에서 분쟁 광물과 관련된 일이 있고 분쟁 광물과 관련된 곳에서는 전시의 강간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에서도 보지 못했던 수준의 조직적인 강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광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숫자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피해자들을 돕는 재화라는 단체가 기쁨의 도시라는 NGO가 설립되어 있었다고 근데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이 영화를 보면 사실 보고 견디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희망도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2016년 영화인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자꾸 나왔는데 지금 2024년에 똑같다 하나도 안 바뀌었다. 영화를 보시면서 깜짝 놀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사는 것은 스마트폰 이거는 코발트 레드라고 하는 제가 아마존에 나왔는데 한국어로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코발트 레드라고 해서 분쟁 광물의 이야기 저희 종종 많이 나왔죠.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분쟁 지역에 생산되는 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막 사용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 촉진한다. 이런 것들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건데 코발트라는 것을 저희 사용합니다. 이 코발트 광산이 이렇다라는 이것도 되게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사진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는데 코발트 광산, 난민 캠프 같은 느낌이 사실 좀 있죠. 코발트를 어디 쓰는가? 코발트는 어디 들어가냐? 우리의 모든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모든 배터리, 노트북, 핸드폰 이런 게 다. 코발트가 어디에 역할을 하냐면 저는 문과라서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설명하기로는
충전을 더 해도 좀 더 오래 지속되게 하고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희 아이폰 자꾸 하루에 여러 번 충전 너무 힘들잖아요. 코발트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코발트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코발트의 전 세계 4분의 3이 어디 있냐? 콩고 DRC에 있어요. 자원의 저주라고 하는데 과거 벨기에 식민지 때는 고문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고 뭐가 계속 바뀌는데 최근에 코발트인 거예요. 근데 코발트 광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되게 이거 제가 웃긴 걸 가져왔는데 이게 잘 모르시는 이거 이거 어디서 갖고 왔더라?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독재자는 누구냐? 1등 마오쩌둥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스탈린, 히틀러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다음에 레오폴드 2세 벨기에. 좀 생소한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레오폴드 2세? 저도 이런 거 보기 전에 콩고 식민지 시절에 벨기에가 이제 콩고 식민지였는데 고무 채취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그 사진들은 사실 제가 좀 끔찍해서 잘 알려드렸는데 아이들도 팔당량을 채워줬다가 손목을 베는 거예요. 손을 베는 거예요. 아예 손목이 없는 상태로 아예 사실 찾아보면 여러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콩고에서 일어났어도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은 저희가 이제 전쟁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프리카에서 그런가 보지. 감각이라도 그런가 보지. 죽어도 그냥 뿌듯하 그런가 보지. 저 뉴스에 거예요. 4위예요, 4위. 기쁨의 도시에 보면 그런 배경이 좀 나오는데 이거 몇 가지 캡처한 겁니다. 아이폰과 컴퓨터마다 들어가는 광물이에요. 이런 데서 사람들이 지표면에서 얕은 곳에 묻혀 있어요. 얕은 곳에 묻혀져 있어서 기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로 하면 이게 깨지기 때문에 사람들 손으로 하는 게 가장 하는 게 좋은 방법들이죠. 이게 그 기쁨의 도시 캡처한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북하브라는 지역으로 콩고 DRC 지역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피난해 갑니다. 피난해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2016년이잖아요. 오래됐어요. 콩고에 관련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경제 전쟁이어서 피하자 이거 너무 위험하다 물가 오른다 했다가 이분이 여기에 나오는 의사님이 20년 동안 성폭행 피해자를 치료한 4만 명을 치는 이분이 4만 명. 나중에 대통령 후보도 잠깐 나왔지만 등표를 못했지만 사실 너무 견디기 힘든 트라우마를 겪고 보면 광산 주변에서 간간이란 여기에 버자이노 모놀로그라고 유명한 그 책을 쓰셨던 분도 여기 등장하거든요. 와서 자기도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해봤지만 콩고 DRC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고 3번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어디서 이게 보면 강간이 일어나는 데하고 분쟁 광물 코발트가 이게 나온 데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겁니다. 연세대 위단관 근처에 코발트가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군벌들이 가난한 친구들한테 마약 먹이고 총 무기 주어주고 사람들 내쫓아. 그 사람들이 막 총을 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여요. 더 사람들 쉽게 내쫓는 건 뭐냐면 여성들 강간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떠나는 이런 일들이 콩고에서 일어나서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루에 몇 달이라도 버릴 수 없는 친구들이 그냥 와서 군복 입혀주고 총 쥐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콩고 이게 영화 질문으로 콩고 대전이 계속되는데 왜 그러냐 개입하지 않냐 상황이 종료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코발트가 전 세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코발트 지금 저도 코발트 레드 책을 아직 직접 읽지는 않고 전에만 들어서 다 보지만 중국에서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코발트 광산이 되게 가슴 아프죠. 이게 어느 나라에서 코발트를 갖고 가냐? 그러면 삼성도 갖고 가고, LG도 갖고 가고, 애플도 갖고 다 갖고 갑니다. 물론 이제 자기들 분쟁 광물을 사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에 물이 깨끗하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중간 혼입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콩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당신들은 콩고의 땅 한 조각씩을 다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튜브 보면 섬뜩하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서 누군가 핸드폰 쓰고 있고 하는 과정 속에 전시에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피난하고 강간당하고 죽고 도시를 떠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기쁨의 도시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제가 뭔가 연결성에 대해서 고려를 했다면 한국은 벽이라는 거죠. 난민들이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세계의 추이는 이거 한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국경의 이동이 점점 더 쉬워진 거다 해서 예전에는 비행기가 대통령이 아니라 난민협약 성화한 당시에는 대통령이나 군용기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다닐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 성화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국경 통제도 많이 바뀌고 여권에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이동하게 되는데 결국은 분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추세하고 저는 이제 법무부 공무원들 얘기를 보면 변호사님 그거는 아니고 한국에는 난민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난민 시청해서 이런 거예요. 다 분모가 너무 커서 아니 분모가 커서 분자가 작아서 난민 중에 낮은 거지 아니에요. 전혀 저한테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난민들의 수는 한국도 똑같이 늘고 있고
일본도 똑같이 들고 있고 이거는 숫자 남이 시청자 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내려간 거는 코로나 때문에 항공길이 막혀 있었던 시기여서 사람들이 선착 못했던 것이고 분홍색이 남이 인정을 해주는 숫자인데 이 통계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딱 보면 대본에 느끼는 게 이상하게 이거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남이 인정된 수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 이게 통계적인 상관성이 없는 것처럼 저희는 보이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억압적인 형태로서 남이 인정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저 어제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남미 정책과장이 그거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 뭐 전 세계에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난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난민 신청하는 사람 작년 기준으로 보면 뭐 러시아, 뭐 인도, 카자흐스탄 그래서 전 세계적인 데모그래피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난민 문제를 난민 인정을 낮다고 함께 매도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심지어 몽골 이런 것도 갖고 있어요. 비웃는 듯한 난민 과장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어느 사람들은 난민이고 어디에서 난민이 아니다라는 간단한 판단이 있는 건데 바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했어 과장님이. 지대응답 시간에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작년에 난민 인정 자료 러시아 난민 인정 40% 심지어 인도 25% 몽골 21% 카자흐스탄 35% 한국은 왜 다 0%인가요? 과장 아무 대답 안 되죠. 그냥 이제 한국에서 주무부처에서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시리아고 전쟁 이 정도면 이거 이런 아니면 남이 아니면 뭐 위험할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강제경험 뭐 이런 거까지 받아주면 한국이 이렇게 전혀 비법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활동의 영역은 어디 있냐면 한국에서는 좀 변호사들이 이걸 많이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한계가 많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남미 시청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인정자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이 사회에 사실 모두가 다는 아니겠지만 규범적으로 다 들어온 사람은 아니겠지만 남이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 상향, 우상향 먼저 한 게 맞는데 보호가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구금되거나 추방되거나 가정에 찢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결국 그것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들을 다 해왔던 것입니다. 남이 인정률이 세계에서 얘기할 때 100명 중 3명이 한다면 근데 사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뭐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대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그날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면 우리나라 대체로 보호한다는 것이라서 심지어 카자흐스탄, 러시아 왜 과장이 답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기운 탓을 하다가 1.49% 한국은 아니 2021년 0.4% 심지어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 난민 인정률도 적극적인 방어력을 해도 30%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난민들은 미국으로는 다 진짜 난민이고 한국으로는 가짜 난민이냐 택도 없는 말도 안 됩니다. 한국 사회는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 좀 가슴이 아프죠. 왼쪽은 예멘 난민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난민 가짜 우리가 국민이다 약간 독일에서나 보였던 어쨌든 가슴이 아픈 거죠. 국민 외에는 자기의 어떤 권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표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냈던 것들인데 오른쪽 이거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울산에 아프가니스탄 분들이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갑자기 정부에서 많이 뒤로 밀렸다가 학교에 갔는데 어느 한 학교에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한 23명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중앙일관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 나왔냐면 외국인 학교부터 고려하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사실 되게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어쨌든 과거에 흑인들이 미국에서 백인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민법법 통과 이후에 그때 백인들이 일부 반대를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이게 뭐 이분들이 대단한 혐오의식이 있었다기보다도 이거 어떻게 이 문제가 한국 사회는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향을 아직 잘 찾아가지 못했다는 난민은 누구인가? 라는 내용은 벌써 1시간이잖아요. 여러분 한 20분 안에 저는 끝내겠습니다. 100분 정도, 80분 정도 하겠습니다. 규범적인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난민과 관련된 규범은 강제성환 금지 원칙이라는 것에서 연원을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아직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아서 사실 어렵고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갖고 있냐는 국제법 학자마다 다툼이 많아요. 국제관습법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다수설이지만 아니 이걸 지키지 않는 나라들이 그렇게 실행이 많네. 국가 실행이 많네. 이거 관습법을 할 수 있냐. 지금 유럽에서 다 지금 밀어내고 있지 않냐. 트럼프가 지금 보니까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심사하라고 하지 않냐. 영국이 르완다로 보내서 하라고 돈 주고 거기 심사하라고 돌려보내지 않냐. 호주가 그냥 나오라는데 IMF에 돈 준 다음에 거기 사람들 가지고 있지 않냐. 이게 관습법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할 것으로는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의사에 관하여 라는 강제성환 금지 원칙의 규범적 의미가 있었는데
두 차례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너무 많은 미국에 어긋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가 관습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법의 정도 관련 뭔가 법전이 있어야 각 국가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만든 게 1951년 난민협약이고 이 난민협약은 원칙적으로 유럽 등지에 일어난 사건으로 한정하고 동시에 뭐였냐면 시적인 한계 범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난민 문제 더 이상 해결될 거 안 생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2차 세계 끝나도. 이게 67년 의정서가 만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알겠다. 시적 범위를 그냥 없애는 걸로 하자. 계속 난민이 생길 수 있구나를 받아들이는 게 의정서입니다. 지역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거 보호하는 좀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무력 충돌에 관련된 거가 보호 가능성이 좀 약하고 기후 난민에 관련된 거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가 있냐? OAU 컨벤션 같은 아프리카 단결 기구 같은 데서 만든 것도 있고 이제 중남미 기구는 카르타헤냐 선언이라고 해서 난민과 관련된 범위들을 좀 더 넓히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지역적 협약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이게 없어요. 유럽에는 유럽연합이 가는 것들이 있지만 아시아가 결국은 통일된 형태로서의 뭘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시아의 어떤 인권재판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시아 지역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난민법을 시행을 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죠. 여기서 이 기본적인 고려는 강제소환금지 원칙의 타협의 산물입니다. 난민협약은. 강제소환금지 원칙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할 사람이 의사에 반하여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가 있다. 우리가 돌려보내지 않아도 돼. 우리의 권한이야가 아니라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라는 거 선언하는 형태의 강력한 의무인데 이거의 범위를 5가지와 관련된 박해로만 축소하는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1세기 러시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소련이 그때 그랬던 거죠.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난민협약을 만드는 것은 알고 보니까 서구에서 1세기에서 이 사람들 가난한 무임금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서구의 술책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조금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40개 여기 뭐가 없나요? 기후 이런 거 없죠.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그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적인 민족 정치를 구성한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얘기하는 1966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이런 인권규약보다 더 빨리 난 게 되게 오래된 정말 초기에 전쟁 때문에 어디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51년에 만들어진 건데 타협의 산물이어서 5가지지만 되게 중요한 인권적인 고려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인종 때문에 차별받지 않으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몇 가지 국제 관습법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인종과 관련된 거에서 제노사이드 이거 안 된다. 인종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면 안 된다. 없애버리면 안 된다. 저희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인종 때문에 차별받으면 너무 기분이 더럽고 저희가 경험해서는 안 될.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저희 국제사회 조금만 나가보면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돈을 낼 수 있는 관광객이 아닌 다른 얼굴로 출연하기만 하면 어느샌가 당할 수 있는 인종차별은 너무 기분이 더럽고 말하지 못하고 그 나라 언어를 네이티브를 할 수 없는 에이시언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헤이트 크라임 당하면 너무너무 당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인종 때문에 차별당한 게 아니라 인종 때문에 죽는다.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고려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게 아니라 죽는다.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주의는 주로 여성이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그 당시에 여기 잘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이 안에 포섭할 수 있도록 법리가 한 반세기 동안 여러 국제적인 법령과 변호사들이 싸워가면서 이것들 바뀌어갔는데 어쨌든 타협의 산물입니다. 기후 여기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난민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 난민들 협약에서 돕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것에 속해서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지게 되거나 귀환되면 죽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가 있고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이등신으로 살아야 되나요? 그게 한국에서 이민정책의 문제인데 영원히 예비 노동자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걸 같이 동화시켜서 동화라면 조심스러운데 같이 한국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게 한다. 이런 식의 의무가 난민협약에서 도출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저는 요즘에 아무도 이렇게 분류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 3번째는 지금 사실 지금 떠오르는 지 5년도 안 되고 지금 매우 핫한 주제예요. 첫 번째는 난민 인정 절차는 뭐냐면 어떤 나라에 난민이 이니셔티브를 갖는 겁니다. 난민이 직접 피난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어디론가에 그 나라의 영해 12회기 안에 들어오면 영토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나라가 강제송환 금지 의무가 있으니까 이 사람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부는 소극적으로 벽을 막 쌌습니다. 한국도 이런 거죠. 난민이 그걸 어떻게든 뚫고 와서 여기 오는 겁니다. 난민 이니셔티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는 게 있습니다. 난민들이 해외에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탈출시켜야겠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10만 명씩 사람들이 했다가 트럼프 정부 때 많이 들어갔지만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려옵니다. 외국인 난민 캠프들을 위엔 난민교가 인정해서 데려옵니다. 세 번째가 저 민간 스폰서십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게 요새 영어로는 컴플레멘터리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보충적 수용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 이게 결국은
난민 인정 절차만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국가들 벽을 자꾸 세우니까 난민들이 다 피난을 못 해요. 재정착 기명 난민 제도 미국이 10만 명 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 다 합쳐서 20만 명 합니다. 미국 혼자 10만 명, 한국은 100명 합니다. 아니 30명 합니다. 30명 1년에.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아까 1억 명 넘네.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니까 유엔 난민기구에서 밀고 있던 것이 보충적 수용 동료라고 해서 그러면 난민으로 제대로 못 데려오고 안 된다면 사실 이분들이 들어오면 어차피 노동자로 생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우리 활용해서 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피난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국가 시행을 발전시킨 게 지금 5년, 7년 뒤에 전 세계에서 그런 게 생겨서 그걸 컴플리멘터리 패스웨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초기에는 되게 비판적인 면이 많았고 난민은 난민이라고 해서 자꾸 딴 걸로 해서 도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싶고 이게 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먼저 했어요. 우리 시리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라고 아베가 옛날에 하다가 시리아 학생들 유학생으로 데려오고 근데 지금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전 초반에 좀 비판적이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좀 바뀌고 있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좀 비교를 했는데 난민들이 이니셔티브를 갖는 절차하고 국가가 이니셔티브를 갖는 절차하고 저는 이게 세 번째 컴플리멘터리 패스웨이는 어떻게 쓰여질 수 있냐면 시민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져서 난민을 보호하는 절차 이렇게 이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도 저는 이 책을 보고 옛날에 되게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초창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에 나온 책인데 이걸 보고 저는 되게 감동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피난 왔던 여성들만 인터뷰를 좀 했던 책이에요. 한국에서 편찬된 책인데 저는 이거 항상 질문하고요. 저희가 가끔 난민 활동을 하다 보면 오늘 시간 때문에 뒤에 난민들 얘기를 잘 못하겠네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정우성 같은 배우가 과거에 많이 공격당했던 어떤 겁니까? 약간 극우적인 얘기를 하자면 난민들을 정우성 그렇게 난민이 좋으면 집으로 데려가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이거에서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좀 더 세련된 버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너무 원색적이잖아요. 이게 말하기가 원색적이잖아요. 공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세련된 버전으로는 정우성 씨 당신은 좀 더 부유한 지역에 사니까 난민들이 하는 잠재적 위험 있는 사람들보다 멀리 살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나는 그래 당신처럼 부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위험이 실제적이라는 것까지는 감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약간 좀 세련된 버전으로 난민 실험에 대해 하시는 두 번째 난민이 같이 우리 공간에 산다. 이게 되게 난민이 싫다라는 걸 같이 도와주고 싶어도 난민 마이 땡이야 하겠다라는 거에 혐오에 대한 공격인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 저희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작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그럼 영국이 이제 유럽에서 긴급 다이렉티브, 그러니까 또 긴급 난민과 관련된 거를 하나 실현한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게 되게 비판적일 수 있죠. 옛날부터 규정을 만들었지만 시리아 위기 때는 이걸 전혀 관리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니까 초창기에 그런 보도도 많았잖아요. 갑자기 시리아 난민들은 아랍에서 온 사람들, 우리 유럽인들이다 이렇게 이걸 말하는 것이 되게 비판을 되게 이상한 보도들이 많아서 비판을 많이 받고 밈도 많이 생겼었는데 어쨌든 뭐가 있었냐면 영국에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국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6개월 이상 체류했던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도 상관없어요. 6개월 이상 체류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독립된 생활 공간을 빈 방이 하나 있고 하루에 한 끼 정도 그 사람에게 먹을 걸 급양해 줄 수가 있고 내가 이 난민을 섹슈얼리 아니면 레이버, 익스플로이트 할 염려 없다면 착취할 수 있는 우려가 없다면 그런 거 해야겠죠. 그런 거 인스펙션 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떤 나이 든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 우크라이나 여성 너무 돕고 싶어 이런 거 함부로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인스펙션을 영국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걸 인스펙션 합니다. 그럼 인스펙션해서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책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게 해줍니다. 비자를 줘서 데려올 수 있게 하는 거죠. 비자를 줘서 데려올 수 있게 하는데 그럼 보통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족들에 대한 비자는 따로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전혀 아닌 사람 어떻게 하냐면 또 이 책은 그런 인터뷰가 담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비자로 온 사람들하고 초청한 사람들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같이 예술 컨퍼런스를 하다가 만났던 예술가가 있어요.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계속 국제 컨퍼런스 열죠. 세미나 하다가 거기에 만났는데 탈출할 수 없는 저도 이제 아프가니스탄 카불한 전공대 했을 때 별의별 네트워크로부터 탈출에 대한 요청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난 전 정부에서 하던 검사다. 여성 검사들 지금 탈레반 죽는다. 그럼 전 세계 검사 네트워크를 연락이 옵니다. 탈출시킬 국가가 없나? 인권활동과 관련 네트워크도 방대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으로 비자 보낼 수 없냐? 전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다른 나라 어떻게 하면 비자를 벌써 올 수 있다. 한국은 비자 없니? 나올 수 있냐면 아니야 미안해. 한국은
한국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대요. 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한국은 이게 난민과도 능력주의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진짜 그때 말할 때 제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미안해, 한국은 비자가 특별 공 기여자 아니면 아무런 비자가 없어. 미안해. 어쨌든 영국에서 비자를 해서 사람들 데려오면 그게 이제 인터뷰 실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명이 숫자가 써있죠.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18만 명, 18만 명이.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사실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온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시민들이 초청해서 한 사람 18만 명. 이거 물어보면 이 숫자를 가리고 얘기해보면 10,000명이 넘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그게 되겠어? 1년 동안 18만 명입니다. 물론 이제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와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한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지금 이게 또 다른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일본에서 사실 이거를 되게 약간의 이상한, 약간 독특한 배경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다 시작이 돼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있다 보니 이게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해도 저는 이제 10몇 년 일했고 과거에 선배님들이 일했던 것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엄청나게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난민들 너무 환영하는 국가 이렇게 과연 바뀔까? 쉽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정부한테 맡기는 거 하면 안 되고 난민들 어렵게 한국으로 벽을 뚫고 온 사람 속적으로 구할 수 없다면 이거 틀을 좀 바꾸려면 좀 시민들이 직접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어떤 이니셔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제도를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 필리포 그란디가 다음 주에 온다고 했는데 그때 다음 주 월요일인가에 하는 컨퍼런스에서도 그 컴플레멘터리 패스웨이를 유엔 난민을 담당한 국장이 와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게 전 세계에서 그걸 자꾸 촉진시키려고 하는데 인권 베이스가 있는 한에서는 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난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명 정도만 드리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다 보면 왜 한국으로 다 난민이 오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여성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난민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때문에만 난민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전쟁 난민이랑 저희가 연상되는 거죠.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 뭐라고 그냥 공식적인 법무부 입장은 전쟁으로 피난한 난민은 난민 혈압 속 난민이 아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저희 생활주의 감각하고 어긋나죠. 전쟁은 난민 혈압 5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보도자료에 써 있는 말입니다. 전혀 사실이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데 그냥 정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피한 게 아니라 돌아가면 이상 전쟁의 위험이 있지만 전쟁과 중첩되어 있는 상태의 다양한 인증. 알고 보니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알고 보니 여성이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전쟁 때문에 반군으로 정치적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 그냥 전쟁 이런 거. 그럼 한국에서 심사를 안 하는 거야. 시리아 사람들 오케이 시리아에 왔어 전쟁 오케이. 그래서 더 위험한지 물어보면 정치적 의견 때문에 위험한지까지 나가면 난민이니까 시리아 오케이 인도 조치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입니다. 전쟁 때문에 온 난민들에 대한 아동, 언어, 컴패니들 마이너로 온 친구들이 별로 한국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아이들 혼자 오기가 어려우니까 예외적으로 온 친구들이 가끔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가디언이 없는 상태에서 오다 보면 수많은 노동착취, 성착취, 성매매 업소로 팔려가고 스웨시아로 가서 강제노동 당하고 엄청나게 유럽의 어두운 난민들이 팔려가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부모가 없이 오는 것을 희귀한 일들인데 그런 사건들이 좀 있고요. 예멘에서 왔었을 때의 난민들, 한국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여성들도 있었다라는 기억을 좀 했을 것 같고 노동착취를 당했던 저희 권투 선수로 왔던 분들, 세계 군인 체육대회 선수로 왔다가 하영에서 이제 와서 했던 친구들, 저희 도와서 난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서도 용감하게 난민으로 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조금 독특한 사례여서 이거 하나 하고 한 분 정도 얘기가 더 한번 볼까요? 개개인의 어떤 활동이 국가로부터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그 원인을 제공한다면 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란에 관련돼서 이분은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요새 깜빡깜빡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저도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란에 있는 정보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수많은 이제 아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란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난민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큰일 났어요? 제가 스포츠 클라이밍 국제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가 열렸는데 한 선수가 머리에 히잡을 쓰지 않고 경기에 나갔어요. 근데 서울에서 실종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자다가
아니 서울에서 실종된 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찾아보니까 트위터, 그 당시에 트위터였는데 트위터에 페르시아가 트위터의 어떤 기사에 서울에서 미싱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거죠.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시대 대회에 나갔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갔는데 머리에 저희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근데 그 당시에 이란에서의 지금은 또 다른데 그 당시에 여성 인권 자유와 관련된 연맹에서 회의가 있었고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이 크레인으로 교사를 연가하게 된 그런 교수형단인데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대표로 나간 친구가 머리에 히잡을 여성이 벗고 경기에 나갔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가 김정은 뭐뭐뭐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형태의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때 이란 분들이 야 저럼 큰일 날 텐데 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거 저희 잘 몰랐지만 근데 뉴스에 수정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분 선수가 원래 수요일 날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이란 선수단이 월요일 저녁에 다 체크아웃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알아보니까 이분의 페이스부터 지워져 인스타부터 지워져 전화도 해도 안 받아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출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다 알기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내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보기에 아마 안 나간 것 같은데 이분이 연락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어디 있을까? 그러면 아 이란 대사관이라는 데서 잡혀 있었구나. 저희가 추측을 했습니다. 이란 대사관이 아까 말한 용산에 있거든요. 그럼 조사를 하고 있겠구나. 야 누가 히잡 벗으라고 시켰어. 이런 거 아니죠. 누가 이거 감히 했는 거야. 너 누가 연루됐어. 이런 거를 거기서 거기 정보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겠구나 추측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아 좋다. 만약 그게 맞으면 이란으로 출국하는 비행기들이 거의 다 저녁에 있으니까 우리가 팀을 나눠서 이번 한번 만나보자. 구조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팀은 이란 대사관 앞에 나가서 혹시 차가 나오면 저희 이란 그 당시에 시위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이란 분들이랑 여성 단체들하고 되게 많이 시위를 했었는데 매우 태도가 안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 시위를 하고 경찰들 있는데도 이란 공무원들 차 밀고 막 나오고 막 그래서 되게 태도가 안 좋은데 거기 앞에 나가서 혹시 이분들이 나오면 맞자. 두 번째는 한 팀은 공항에 나가서 결국 이제 게이트 인천공항에 게이트가 4개 있지 않습니까? 장관급 이사가 아니면 다른 게이트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게이트 4개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게이트 4개에 흩어져 있다가 누군가 기관원 같은 검은 양복 입은 친구가 이분을 연행해 가는 게 보이면 우리가 여기서 난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그 만약 기관원들이 우리의 손을 잡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폭행한다 한국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납치하고 있다 이게 경찰에 신고하자. 계획을 세웠는데 막 팀을 나눠서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비공식적으로 친구의 조회 공식적으로 확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무부 내부에서 야 늦은 것 같다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미 새벽에 출국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기관원들이 원래 빠르게 해서 전국 기관원들이 우리가 오래 있으면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영화처럼 빨리 데리고 나가는 거죠. 저희들은 근데 되게 안타까웠던 게 한국에서 이분을 끌고 나가는데 아무도 이걸 제지하지 못했고 인천공항을 유유히 나갔다라는 거에 화가 많이 나서 이거 CCTV를 까자. 뭔지 알아서 지금 인천공항에 나가면 CCTV 까자. 경찰은 뭐 했냐, 출국 뭐 했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몰랐는데요. 그런 거 이렇게 얘기 나왔죠. 진짜 몰랐겠지만. 근데 다행히 저희가 그때 도왔을 때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진 않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건 정치적 의견의 피력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그 당시에 용감하게 그 시위 연대한다는 피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면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난민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을 용감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뉴스도 많이 났는데 엘나즈 메카비 선수군요. 엘나즈 메카비 선수 뉴스에 많이 났는데 이분이 그래도 어떻게 됐냐면 공항에 이렇게 테헤란 공항에 그 다음에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시민들이 엄청 나온 거예요. 이 공항에. 이게 저는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국가 기관이 어떤 인권 침해 심각하게 할 때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사라져요. 사람들. 근데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니 국제사회 이목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지켜줄게 이런 걸 들고 그 당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했고 그래서 갑자기 막 끌고 갔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죽이지 못했고 나중에 한 몇 달 있다가 가택 연금했다가 집을 부수면서 건축법 위반이다 위협을 하고 그런 일들이 나중에 있었지만 일단 목숨을 부지했던 상태였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었던 분이라고 선수라고 해서 한국으로 피난하는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겠다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난민과 관련된 용감한 활동이라든지 의사를 피력하는 것에 있어서도 난민 전쟁과 무관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데 될 수 있다는 용감한 사람들 많죠. 최근에 난민지역 도와서 인정받았던 미얀마 동부 한 대위가 있어요. 민태 나온 대위냐고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민간인 살해하는 명령 못하겠다 해서 간다는 대위인데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해서 한국까지 다 저희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로로 힘들게 한국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NUG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미얀마 통합정부, 그러니까 지금 군부하고 반대되고 있는,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과거 임시정부와 같이 바깥에서 시민들이 지지한 정부가 중요한 챕터가 한국에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한국까지 왔는데 뭐 시위했던 20대 대학생들이 이런 가슴이 아픈 거지. 경제학과 학생회장은 군부 후에다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가 한국에 완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고,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공과대학교 학생회장은 어떻게 하다 캐나다까지 가니까 빨리 난민인정 받은 다음에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가 한국은. 그래서 되게 속상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친구분들, 이거 짧게 얘기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 기여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 뉴스에서 보도가 되긴 했지만 좀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분들이 데리고 왔을 때 한국 기관에 일했었던 사람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교육기관에 일했던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다 아무 공장이나 정부에서 넣었기 때문에 볼트 너트 만드는 거 이제 보면 이제 힘을 많이 쓸 것 같이 생기지 않으셨잖아요. 선생님이셔서. 근데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있었냐면 18살 이상에 있는 자녀들은 태우지 못하겠어요. 정부가. 이게 되게 그 당시 많이 안 알려주고 국정감사도 잠깐 나왔지만 되게 웃긴 일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네, 미국은 다 태운 거예요. 유럽도 다 태운 거예요. 일단 친척, 뭐, 할아버지, 오빠, 일단 그때 기억나시는 거 뉴스에 막 사람들이 비행기 막 기어오르고 이거 카불 공항 게이트 넘었다. 일단 친척이면 다 태워. 난민 심사 나중에 하고, 그 이머전시 내추럴 디제스터에 대한 비자를 주든지 뭘지 일단 다 태워. 가족만 지금. 한국은 뭐라 그랬냐면 진짜 저 한국 이렇게 답답한 나라인가 하는데 난민 협약상 아니 난민법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가족 결합 대상이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랬나 봐요. 누구도 법무부 사람도 우리가 안 했다고, 외교부도 자기 안 했다고 해서 끝까지 말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첫째, 둘째는 대학생 넘은 친구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태운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해서 비행기 안 태워서 부모님들이 울고불고 하시긴 했어요. 근데 일단 할아버지 되겠고, 나중에 근데 공무원 연수원 이런 데 부모님 있을 때 부모님이 밤마다 울고 아이들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왔죠. 왜냐면 그 뉴스에 문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사하는 건데, 그분들이 자녀들이 조금씩 한국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첫째, 둘째 자녀들이 한 300명 중에 다 합치면 35명 정도 돼요. 어느 친구들이 구조보다 한 사람이 훨씬 많지만, 근데 약간 이런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이게 영화 같은 얘기에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비행기 타고 못 왔던 첫째, 둘째, 셋째, 여기 자녀가 좀 많은 중이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산 넘어서 이란 국경을 들어간 거예요. 이란 국경에 가서 한국에 있는, 이란에 있는 테헤란에 한국 대사관에 갔죠. 저희 이제 아버지가 한국 피난한 사람이 저희 저희 한국 가서 비자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자. 그러면 어학당에 갔습니다. 어학당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학당을 교수님 어학당의 비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든 연세대 어학당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어학당으로 오는 비자를 하자.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아버지의 경제적인 스폰서십 비용을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해서 1년에 한 2천 몇백만 원 버는 것 같은데 여러 명 너희들 3명 다 스폰할 수 없어. 비자 한 명만 줄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영화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럼 뭐라고 했냐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형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고민하다가, 좋아, 막내야, 이제 셋째야, 아버지가 널 제일 가장 예뻐하시니까 너부터 비행기 타라.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저희 얘기 듣고 이게 영화 아니야? 너무 눈물 나는 일들이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왜 비자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제 이란에서 어떻게 하여튼 힘들게 해서 거의 뭐 역사를 지어들게 해서 한국에 왔어요. 이런 친구들이지. 조금씩 오고, 다행히 이분들 중에 누군 난민증 받고 계속 가족을 살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밖에서 한국에 오기 되게 힘드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한국에서 결국 난민증 못 받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해외로 갔지만, 라스드라고 하는 아랍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인터넷 매체가 있어요. 페이스북 구독자 100만 명 넘어간. 그거를 창립한 7명 중에 한 명이 20대 여성이 진짜 눈빛이 만나면 와,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 있구나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집트 군부 쿠데타 이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최초의 기자 이런 거예요. 한국에 왔어요. 남미 시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변호사님 여기 판결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래요. 인천 지주관에서. 아니 지금 여기 인터넷에 기사가 이렇게 많고 이 사람이 맞는 게 확실한데 판결문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도 없으면 결제가 잘 안 나와서 그럼 제가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떻게 갔는데, 이 친구가 이 사람 판결문 사본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군부 독재 시절에 도망갔는데 친구가 와서 이 사람 판결문 필요하다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그 판결을 달라고 해서 이미 도와주러 갔던 사람들 감옥 간 사람 열어줬다. 어떻게 내가 그걸 해달라고 하냐.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미정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9시 뉴스에서 쿠데타 반대하는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되게 유명한 앵커예요, 이집트에서. 반대한 이해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까지 오신 분인데 가슴이 아픈 거 뭐냐, 이런 분들이 난민정 저희 도와서 난민정 잘 받았지만 연세가 이제 좀 많은데 30년 동안 방송일만 하신 분인데 그럼 뭐 할 일이 없는 거야, 한국에서. 아무것도.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쓰레기통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번에 개인으로 그렇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기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이 존엄한 능력으로 위해서 주고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 좋은 건데 한국 정부에서 아무런 거 아닌 거죠. 러시아 전쟁, 이것도 해야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한 가지를 드리면 징집 거부는 평시의 징집 거부, 양심의 병역 거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전시의 징집 거부는 이 사람이 진정한 양심이 있든 진정한 양심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부에서 보기에 양심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정부에 반하는 정치 의견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을 가져서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엄청나게 주장하잖아. 그래서 내가 징집을 거부하기 이르렀어. 난 나반이 완전 지지자야. 옛날부터 장난 아니고 나반이 엄청 시위가 나왔고 나는 구타 많이 당했고 나는 많이 잡혀갖고 경찰에 난 그 정도 신념이 있는 세기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줘야 한국에서 그래? 그러면 양수적 병역 거부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남미는 양수적 병역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피난해서 다른 것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신념을 갖지 않아도 전쟁이 났어요. 예비군으로 징집당하는 거 거부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럴 수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몇 가지 국가정황 정보를 보고 그 나라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에 어나운스먼트를 보면 지금 예비군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국회에 협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다 정치적 의견을 갖는 걸 간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시리아 사람들 남성들이 다 난민정을 받았다고 해요. 러시아 사람들도 약간의 주춤이 있어요. 미국의 그 유럽에서. 하지만 난민정 받고 있고 한국에서는 얄짤없이 너가 얼마나 강한 정치적 세기를 가졌는지 보여줘라.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3,000명, 작년에가 3,000명 시청했는데 한 명도 난민정 된 사람이 없어요. 저희 소송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면 되게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전쟁을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누가 이런 게 우크라이나에 지금 친척들도 원래 많았고 서로 교류도 많았는데 지금 근데 다 깨졌어요. 전쟁이 나니까. 진짜 이거 어떻게 상황이 해결되겠으니까 전쟁이 이렇게까지 됩니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 줄었다고 하는데 피난 포함해서 하늘이 안 해결이 해결이 안 되죠. 내가 왜 가서 죽어야 되는지, 왜 총을 들고 사실 난 진짜 모르겠다. 대단한 양심은 아니지만 그런 건 있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 평화주의 신념 같은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람이 갖고 선택적 병역 거부죠. 내가 만약 군인단 갔다 왔고 러시아가 누군가에게 침공당하면 나는 싸울 수 있겠어. 일반적인 군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 근데 이 전쟁에 내가 왜 나가서 죽어야 되는지 지금 전혀 정당성을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는데 기대 여력이 4주 미만 이러거든요. 지금 격전지에서는 러시아 군만 하루에 1,200명 죽는다고. 이게 사실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거기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얄짤없이 모스크바에 비행기 타세요 지금 외국인 보고서에서 여러 명 갇혀 있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나중 끝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돌아가서 내가 이 한국에 여기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 외국인 보고서에 영원히 갇혀 있느니 차라리 러시아 감옥에 갇히겠다고 돌아가는 사람 생길 때 그러면 한국 정부가 어서 비행기 타 오케이 데리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무장단체 종교 맨 마지막에 이거 한 장만 설명할게요. 뭐 미얀마 로힝야에서 온 아동 신장 지역에 있고 이 부분만 보시면 좀 젠더 연구소 하니까 저희가 여성과 관련된 클레임 사실 되게 중요한데 한국에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 거기 명령으로 이것저것 기준을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심사 기준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게 있냐면 가정폭력, 명예살인, 강제결혼, 여성 할애까지 가끔 이제 포함이 됩니다.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조금씩만 설명드릴게요. 거의 끝내겠습니다. 루안다에서 오신 여성, 루안다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실제 현실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소 2마리 값을 달고 중학생인데 시를 보냅니다.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한 상태로 되게 힘들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못 견디겠다. 아빠가 배를 바로 찹니다. 너 유산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속값 다시 물어내라. 전 남편이 그래요. 부정탔다. 아내가 도망갔어.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너 못 견디겠다. 안 되겠다. 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를 붙여요. 엄마는 감싸려고 난리, 정말 눈물을 내.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감싸려고 하실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친척들 도와서 비행기 탑니다. 이분들 기구한테 이태원을 내려요. 갈 데가 아무 데가 모르니까 관광객으로 돌아왔어서 이태원을 내렸어요. 도와준다는 사람이 밤에 만났다가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또 한국에서 또 성범죄를 저질렀어. 도무지 무서워. 갈 데가 없어. 안 되겠다 돌아가. 아빠가 다시 소 두 마리에 다른 사람들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그 얘기를 엿들어서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피난한다. 이런 경우예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부에서 심사하면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님 이런 사람까지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끝이 없으면 끝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일본 일부씩 어떤 거예요? 이분도 모로코에서 오신 분이에요. 모로코에서는 가정폭력의 비율이 서베이되고 60% 이상 나와요. 요즘 이게 많은 비율이 높아서 결혼한 기혼 여성이 구타를 많이 당하는 되게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나라인데 모로코 되게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아예 팔려가는데 팔려가듯이 결혼을 다녔는데 팔려가서 결혼한 것이 범죄 조직에 있는 집안이었으니까 자기 남편의 시아주버니, 오빠, 남편의 형이 범죄 집단이 수괴였고 마약도 유매하고 홍도 유매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키웠는데 남편한테 구탈당하고 2명 아이를 키웠어요. 2명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날 2명 아이를 키우다가 근데 첫째 그 시아버지니까 계속 애들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미쳤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추파를 던진 남편이 해외에 나가 출장 가는 과정에 출장 가서 나갔을 때 방에 들어와서 담배불로 몸을 지지고 아이 자고 있는데 이제 방관한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일들이어서 이분이 되게 용감한 분이에요. 전혀 내부에서의 경찰 시스템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병원에도 아침에 갔다가 채취도 하고 그래서 경찰 신고까지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끈끈한 집안이었냐면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용기에 대해서 말하니까 네가 뭐 문을 잘 잠그지 않아서 그랬다 뭐 이런 헛소리 하는 말도 안 되는 집안이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 당연히 남편은 전화하니까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와 문제가 생기니까 해외로 왔죠. 좀 시간이 지나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출장만 갔다가 돌아왔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남편을 잡는 거예요. 그 공항에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해보니까 시아주머니 전화가 걸려요. 시아주머니가 걸려가지고 네가 감히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해? 가만두지 않아. 알고 보니까 되게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범죄 집단이라고 돈도 사람도 움직이고 그래 갑자기 너무 죄송해요. 자기가 뭐가 제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피해자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편 좀 풀어주세요. 풀어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평창 올림픽 이런 도중에 그때 비자가 많이 열렸었거든요. 저는 올림픽 이런 거 왜 하냐 싶지만 난민들을 위해서 가끔 이런 이벤트도 했으면 좋겠다. 군대에 있을 때 막 세계 군인 체육대회 이런 거 왜 하냐 이러고 하는데 그때 탈출한 사람이 이런 거 보고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평창 올림픽 기간에 이분들이 한국 왔어요. 한국 와서 난민 클레임이 뭡니까?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 이야기에. 난민 클레임이 뭐냐면 여성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집단 구성원 지역에 대해서 시아주버니가 나를 강간했고 돌아와서 보복범죄를 정하고 경찰 신고하게 보복범죄를 정하기 위험하다. 남편은 뭐냐면 내 아내 때문에 형이 나에게 위해를 가했다. 뭐 이런 클레임이 당연한 클레임인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간에 나가서 협의를 본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형이 너한테 이제 뭐라고 안 하는데 모로코로 돌아와. 그러니까 남편이 미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가자. 완전 미친 거예요. 그럼 가자 한 다음에 아내한테 뭐라고 돌아가자.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간. 당연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내가 소임을 가지고 가자. 근데 안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한국에서 부탁하지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사진 보면 엉든 사진. 하루는 이제 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분이 손을 잡아서 여기 이렇게 손이 이제 막다. 다행히 손가락이 절대 안 돼. 손가락이 아니고 신경이 거의 다 나가서 이제 회복이 다 안 됐어요. 안 되는 가슴 아픈 거죠. 경찰이 병원에 갔는데 신고해서 친구가 구급차 타고 갔는데 그러면 병원에 뭐 이상하잖아요. 손이 이렇게 비는 거죠. 이게 칼 막다가 비는 거 아니면 누가 요리하듯이 당하니까 누가 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는 남편이 아니에요. 누가 했는지 이거 요리가 다쳤습니다. 이렇게 일단 나중에 조사합시다라고 하고 수술 끝나고 다 나와서 경찰에 살인시도 이런 걸 신고를 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기간이 3일 4일 지났잖아요. 저 남편이 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찰이 출국금지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칼 맞고 이런 상태에서의 아이를 찾겠다고 모로코로 갔다가 이혼 법정에서 남편 한 번 만났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난민제도 어차피 안 좋은 거 알잖아. 너 어차피 추방될 텐데 안 돼서 돌아오면 가만두잖아. 딱 한 번 만났고 아이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는 협박받으니 계속 이상한 말. 이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덩그러니 아무래도 기대했던 상태고
갈 데도 없고 손도 장애인이 있는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요. 남인들 피난을 맞아 20년에 어떻게 결부되냐면 이분도 강제결혼 피해자입니다. 정년이라는 최근에 이거 사실 여성들 연대가 있는데 이런 거에 보면 정년이라는 드라마 보면 1회가 이게 저 뒤에는 재미없어 안 봤거든요. 이 행가에 보면 언니가 엄마가 노래를 너무 잘했던 사람인데 자기 힘들었으니까 정년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 노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래하고 싶어 이러니까 광에 가두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광에 가두는데 그걸 누가 열어주냐면 그 언니가 열어줘서 이렇게 나와서 너 꿈을 펼쳐라. 내가 엄마가 어떻게 말려볼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뭐 어떤 생각이 나요? 야 이게 아빠들 가슴이나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너 우리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너 못 나가 방에 가둬 못 나가세요. 뭐 생각하니까 결국은 누가 그걸 열어주냐면 고모, 엄마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강제 결혼해서 힘들게 살았지만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마라고 문 열어주거든요. 남편한테 맞는데 그냥 열어줘 탈출시킵니다. 탈출시켜서 이 친구가 그걸 나와서 나는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 결혼하고 싶고 이 사람 남자친구라고 자기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그 친구가 너 아빠가 널 이렇게 힘들게 하면 한국으로 가면 돼. 한국 남미 실험할 수 있고 그럼 한국이라는 그 시기 자체가 없어요. 여기 세계관은 터키 정도가 멀리 가는 거죠. 한국에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국이랑 가면 안전해. 아무 문제 없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막 이렇게 하다 어떻게 힘들게 해서 아빠는 잡히기 전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갔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와서 기다렸던 사람이 알고 보니 여권을 뺐고 이 친구 데리고 인천의 성매매업소로 데려왔어요. 성매매업소에서 3개월 동안 하루에 7명씩 피임약 먹으면서 남성을 상대하는 미쳤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90일이 지나게 해서 그 미동을 체육 상태가 된 거지. 꼭 한 90일 안에 했으니까 90일이 돼서야 겨우 저 기후에 탈출했어요. 거기서 탈출한 다음에 출입국에 가서 저 남미시청 이런 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출입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90일 넘었네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미등록 체류 출국 명령 이렇게 하면 그럼 저희가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지. 한국에 아까 18,000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저희 한국에 있는 NGO들이 모든 역량을 다 해도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300명 18,000명은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숫자라는 거죠. 제도적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지 사실 저희가 보이지도 않고 저희들의 레이더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얼마나 착취당하는 사람이 많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끝나는 날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다른 말을 제가 감이 될 수는 없고 우리 단체, 저희 단체를 이렇게 뉴스 부분에서 응원해 주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소식을 들어서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좋은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마지막 사진 이거 하나만 진짜 배꼽 꽉 채웠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반드시 일찍 끝내달라고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내겠는데요. 저는 이게 그 장면입니다. 이게 울산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때 아까 부모님들 반대의 테마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20 며칠 동안 23일인가 학교를 못 갔습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어나운스는 울산교육청에서 외국인 교사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 못한다라는 건데 공식적인 사실 내부의 문제는 부모들이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육감님이랑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부모님들한테 선생님들이 다 풀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되게 고시하는 집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든 그래서 23일쯤 되니까 겨우 이제 학교에 처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친구들로부터 우리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구호가 한국 사회 공론장에 나오게 했다는 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이 무슨 이 아이들로부터 우리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라. 근데 그 23일쯤 될 때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는 분 중 일부가 또 피켓팅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단체들이 우리 내려갈까? 울산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갔는데 너희 나라 돌아가라 이걸 하는 아이들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안 된다. 우리 환영한 사람 일단 보여줄까 하다가 울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 필요하면 우리가 할게. 왜냐면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한 오해 서울 사람들이 또 이런 거 막 오해를 무슨 필요하면 우리 울산 사람들이 하면 되지. 그랬는데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돌아가신 노키 교육감님이신데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첫날에 혹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 손을 잡고 선생님들이 등교를 했는데 이게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 당시는 되게 감동적인 일이었고 저희들은 저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앞에서 맨날 이런 얘기하고 소송하고 다투는 사람들 이야기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사라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시민들하고 접점이 생기면서 같이 살아가는 이런 게 훨씬 넓어져야 한국 사회 난민들이 정착하는 것도 훨씬 좋아지겠다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 이렇게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희 한국 사회는 앞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선택지는 이 아이들의 10년 후에 어땠을까? 첫 번째 미래는 너무 잘 지낸 거죠.
한국 친구들이 너무 많아. 되게 행복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원하는 데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도 하고 한국 사회에 같이 살아서 자긍심 있고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아는 뭔가요? 한국 친구 하나도 없어요. 공부도 하기가 어려웠어.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해요. 한국말도 잘 배우지 못했어. 주변의 친구들 너 왜 히잡 써?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런 상태에서 개토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럼 한국 사회에 가야 될 어떤 만약 선택지가 있다면 1아니까 2아니까 하면 개별적인 친구들의 권익과 권리와 자존감, 존엄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뭔가 하면 저는 주저없이 1번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정책에 관련돼서 어떤 것을 난민과 관련된 것만 아니어도 그렇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공경, 대학교에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 지방대학교. 보니까 다 교수님들도 계시고 지방에 근데 재정 없다. 어떻게 하냐? 유학생들을 데려오자. 유학생들을 데려오면 정원에 입학하고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돈을 내서 K-팝 좋아하고 한국 사람 오는데 다 입학금을 내서 우리 유지하면 된다. 유학생 유치 작전 이런 거 손 들고 막 이런 거 부산에 가보면 무슨 군사작전처럼. 근데 지금 여러분 유학생들이 한국을 유학 갔다가 여기 친구들도 많죠. 유학생들. 유학생으로 끝나자마자 유학생으로 졸업하자마자 학생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출입국 사무소에서 받는 대접을 아십니까? 정말 사람 같은 대접을 깜짝 놀란 사람들이 학생일 때는 행복하게 되는데 학생이 아닌 상태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 대부분. 왜냐하면 영어를 너무 잘해. 다른 사람 말 잘해.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만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취직할 곳이 진짜 없어. 돌아가야 되고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출입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유학 학비를 꼬박꼬박 한국에 헌납했던 학생들이 아닌 상황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 펼쳐집니다. 유학생들 공경을 하죠. 결혼 이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이주면 한국 사람들 아이들 아주 살아서 영원히 다 되는 거죠. 가사노동자 어떻게 됩니까? 돌봄노동 떠맡기자. 버스 가자. 이주노동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직접 알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연근해어선, 원양어선 한국에 오게 되는 대부분의 음식 중 수산물 이런 거 외국인들 손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저희가 전부 다 통해 들어오는데 엄청난 인권침해가 일어나요. 누가 합니까? 깻잎 누가 하니까 깻잎 수쟁기 되게 좋은 책 있잖아요. 깻잎 수쟁기. 깻잎 누가 따니까 하루에 13시간씩 캄보디아 농자를 따죠. 그 누가 먹습니까? 한국 사람 보이지 않지만. 저도 그래서 이렇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풍카왈라와 같은 형태로 이 사람들의 영혼이 한국 사회에 있는 이주민들이 같은 성원으로서의 성원권 멤버십과 갖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이렇게 소비될 수 있는 우리말을 위해서 서빙하고 필요한 형태로서의 소비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노동력과 어떤 존재감만을 제공하는 사람들로 소비되는 형태로 사람들을 줄 것인가 아니면 한국 사회의 정당한 성원으로 이뤄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는 최저임금을 줄까 말까 어디 공경은 누구를 할까 이런 논쟁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정말 다르고 저는 아이 넷을 키웠다고 했는데 서울 내구에 있는 데서 아이를 다 낳았거든요. 산부인과가 여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산부인과 갔는데 9명이었는데 처음에 지금 한 4명밖에 없어요. 학생 수도 다 줄어들어요. 학급 많이 비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이주민 아동수고 배경민 아동수만 초등학교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율이. 다른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같은 구성원으로 멤버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커나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한국 사회 공경을 전가하는 형태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둘 것인가가 저는 한국 이민 정책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시민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이렇게 연구와 앞으로 해야 될 그 지점들에서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발견해서 활동을 해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100분이어야 되는데 104분 했습니다. 104분. 네, 혹시 질의응답을 받으면 그냥 받으면 안 돼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대화하실 것이 있으면 끝나고 하셔야 될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아까 위단관에 걸어오는데 진짜 끝인데 이 어두운 밤에 누가 여기 들어올까? 정말 했는데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런 강의 재밌지만 않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또 대화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나가실 분 나가셔도 혹시 질문 공개적으로 하실 분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따로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더 자극하셔도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약간 질문이라기보다 감상과 그게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보통
이유만으로 들어왔다 약간 그거를 주된 이유로 인정하는 말을 결정을 하는데 근데 사람의 정체